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들에겐 1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기본소득의 궁극적 의미에 부합하는 금액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야 경쟁자들도 앞다퉈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재원입니다. 종부세 저항도 거센 마당에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가능할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실 두 분 소개드립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마다 경제 이슈 골라서 아주 재미있게 토론을 하시는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이재명 기본소득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좀 적게 발표했던데 우선 김종석 의원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부터 조금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 내용이 어제 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요. 그 1인당 어떻게 1년에 1인당 50만 원 준다고 그랬나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이제 임기 말에 그렇죠. 임기 말까지 기준으로. 늘려간다고 네. 그랬고 청년들한테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랬고 네. 29살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19살부터 29살인가 그렇고 재원 조달 방안은 방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탄소세 또 토지 보유세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엔 또 이재명 지사가 로봇세도 부과해서 조달한다고 그랬다가 로봇세도. 또 내부적으로 로봇세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뺐지만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요. 예. 이 목적과 수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안 맞는다. 이재명 지사 발표문에도 보면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간다. 예. 그거야 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게 양극화 해결이 되나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돈 주는 게 어떻게 소득 격차 축소가 됩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자꾸 국민 소득이라고 그러니까요. 소득은 일해서 얻는 거예요, 소득인데 네.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금이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기본 생계 보조금이라고 그러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마치 기본 소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 어휘에 의한 착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예. 그 북유럽의 복지국가 최고소득 국가 연 1인당 소득이 8만 불, 10만 불 되는 나라도 아직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제도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 달에 8만 3천 원씩 줘서 어떤 효과를 내겠는지 저는 아직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여튼 근데 지금 이제 여권, 범여권의 지지율 1등인 분이 네. 이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기본 소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김종석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최입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수당 아니냐, 용돈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여러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일단 이제 그 1년에 25만 원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을 25만 원을 1년에 한 번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75만 원, 100만 원으로 이제 단계별로 25만 원씩 늘려가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임기 말에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25만 원을 네 차례에 나눠서 주는 식이 되고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예.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상상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런 형식으로 주겠구나라는 거는 좀 수용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이제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복지 전반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돈으로 쓰이는 것이냐 예. 아니면은 원래 있는 우리 복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예. 또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이건 재원 조달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조금 현실성은 떨어진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뭐 25만 원 지급할 때야 네. 한 13조 들고 청년들한테는 이제 100만 원씩 지급하면은 예. 19세에서 20세까지로 하면은 7조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조 정도는 드는 건데 당장 첫 해 2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그러면은 지금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아껴서 예. 이쪽 기본소득에 쓰고 또 추가로 조세 감면을 줄여서 쓰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국회 4년 동안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저도 심사를 하면서 예. 지켜봤고 또 그 전에도 이제 그 예산 감시 활동을 좀 했었어요. 시민운동으로. 예. 그러면서 제가 결론은 우리나라 한 500조 정도까지의 예산이 짜질 때만 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돈이 한 10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500조 중에서 예. 쥐어짜면 10조 정도. 10조 정도 아낄 수 있겠다. 네. 근데 뭐 그 뒤로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재정이 커지면서 예. 또 여러 좀 불필요한 사업들이 예. 생긴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또 일부 충당을 한다면 첫 해 20조는 마련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첫해 20조는 예.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임기 마지막 연차에 가면은 네. 총 필요한 돈이 거의 이제 60조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증세를 해서 한다는 건데 이 증세도 이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가지고서만은 어려울 거 아닌가. 탄소세도 얘기는 했습니다. 뭐 탄소세나 예. 뭐 두 가지로는 어렵고 결국은 보편적인 증세,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를 다 조금씩 올리는 뭐 심지어는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올리는 증세 방안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이 여야 뭐 모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권 후보인데 여권 내에서도 네. 지금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그렇죠. 지금 국정 운영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예. 얼마나 무리한 아이디어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예. 한 번 했어요. 청년 지역 화폐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줬어요. 청년들에게. 성남시에 일정 기간 산 청년들한테.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에 뭐 경기도 사는 분들 아시겠지만 청년 17만 명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효과가 어땠는지, 과연 그때 도입한 정책 취지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부터 분석부터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아는 한 경기도에서 이런 분석을 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률이 올라가고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보고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과문한 탓인지. 이미 시 예산, 도 예산으로 중요한 기본소득 부분적으로 했는데 청년 대상으로 했죠. 했지만 아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 저는 아직 언론이나 네. 어디 뭐 보고서를 통해서 예. 무슨 청년들이 더 구직 의욕이 높아졌다든지 뭐 삶의 질이 높아졌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또 무슨 뭐 엿장수 엿잘라주듯이 말이죠. 뭐 네. 4년 내에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즘은 다 이제 청년들 위해 주는 거는 우리 국가적 과제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네. 100만 원씩을 주는데 청년들한테 200만 원을 주는 거 뭐 의도는 알겠는데요. 전 오히려 예. 우리 전체 국민으로 보면 40, 50, 40대, 50대 가장들이 예. 애들 교육도 그때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자녀들 신장가도 보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굳이 그런다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두껍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청년들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네. 마치 기본소득인 것으로 포장하는지 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제도는 그 지속 불가능하고 탄소세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세. 지금 현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거든요. 예. 그럼 탄소세는 점점 수입이 줄게 돼 있어요. 네. 탄소세를 계속 거두려면 탄소를 계속 뿜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 정책과도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탄소세도 지금 유럽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다도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는데 또 기본소득용으로 탄소세도 내야 되고 기업들 참 돈 많이 지금 뜯기게 생겼는데요. 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제 연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월 한 16, 17만 원 정도인데 네.
아니 일자리 없이 16, 7만 원만 받는 것으로 무슨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용도로 이렇게 주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 금액을 쪼개주기보다는 만일 이걸 10년간 준다고 하면 10년치를 누적시켜서 보면은 뭐 200만 원씩 준다면 2천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목돈을 형성을 해서 자산 형성을 해놓은 돈으로 목돈을 준다면 뭐 그 목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근거로 이제 또 재교육, 재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로 쓴다거나 하려는 뭔가 오히려 그렇게 목돈으로 쓰는 것은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쪼개주는 거는 진짜 16만 원 매월 받으면 네. 진짜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에 있어서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무조건 줘야 되고 모두에게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충분하게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본소득의 요건 중에 근데 이제 충분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진짜 이걸 주는 목적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토론한 지 지금 10분이 곧 지났는데 댓글이 참 쏟아지고 있군요.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긍정적인 걸 좀 소개시고 싶어도 긍정적인 게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전부 비판적인 내용인데 비판적인 내용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 소개해드리기는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지만 뭐 조금 이따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재원 마련 부분에서 전체로 줄 때 할 때 이제 임기 말 기준으로 60조가 좀 넘잖아요. 예. 재원에서 뭐 재정 개혁 하기도 어렵고 또 조세 감면이 있고 세금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받는 사람은 푼돈, 재정 면에서는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52조 예산 들여서 8만 원 월급 준다. 뭐 이런 뭐 저 신문 헤드라인도 봤습니다만 아까 탄소세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1% 얘기하는데 토지가 생산의 3대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토지 노동 자본. 결국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토지 위에 서 있는 공장이 됐든 뭐 유통업체가 됐든 그게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세금의 전가예요. 세금이 전가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 이용자들에게. 그렇죠. 예. 그 전월세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토지 주택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월세값의 전가가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한다. 차라리 이렇게 세금을 억지로 걷어서 똑같이 나눠줄 바에야 전 국민 똑같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나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예, 게.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고요. 양극화 완화 효과도 없고요. 이게 왜 선진국들이 과학적 분석을 면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시범 사업만 하고 있는지 이 지사는 좀 한번 면밀히 좀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이제 토지에 매기는 국토보유세가 전가가 된다는데 또 우리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탄소세도 그러면 기업에 매기지만 물건값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뭐 모든 세금은 결국 기업의 비용은 결국 제품의 원가가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뭐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도 뭐 솔직히 이제 무조건 또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가격 형성이라는 게 결국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무턱대고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 크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좀 면밀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세하는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신 그 국토보유세는 지금 뭐 명확하게 국토보유세를 따로 발표한 건 아니고 제목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설명한 분이 이제 그 남기혁 토지자유연구소장인데요. 이분은 토지자유연구소장. 이분은 이제 그 이재명 지금 도지사의 캠프의 싱크탱크에 지금 아마 이제 부동산 부분을 총괄하실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의 설명을 보면 이분은 종부세를 아예 없애고
고가나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종부세를 있어요. 없애고. 예.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과세 표준 1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의 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0.5%에서 2%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적용해서 이제 그 국토보유세를 걷고 그러면 시가가 15억 이상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과 이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한 점이 된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부담이 커진다. 근데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4% 정도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증도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국토보유세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예. 결국 이제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많이 지워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 부담을 늘리게 함으로써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는 또 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다주택자와 혹시 법인에게도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인데 이 법인 개인 뭐 구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도 현재 법인들에게 걷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새로 걷는다면 또 그 목적에 맞게 써야만 조세 정의에 부합을 할 텐데 이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분은 뭐 어느 전문가는 이게 위헌 소지도 있다. 위헌 어떤 예. 면에서 위헌 소지가 그러니까 있나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예. 늘 우리 종부세나 그 주택 보유자한테 가는 재산세도 항상 그런 논란이 있다시피 예. 이 토지도 부동산 아닙니까? 예. 결국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인데요. 네. 예, 항상 그런 논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은 또 토지 그 수익성을 높이는 용도에 써야지. 예. 그걸 일반 회계로 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기본소득을 제한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양극화 해소인데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게 해서 양극화 해소에 좀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더 이제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주면서도 저도 계속 주장하지만은 이 재난지원금 이전 소득이거든요. 정부로부터 뭔가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 다른 정부 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생기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다 포함시키자.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하면 결국은 고소득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세금으로서 환원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가 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한다면 뭐 기본소득으로 다 주지만 또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본다면 충분히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준 다음에 세금으로 거둘 때 고소득 층에 더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근데 세금을 다 이렇게 매겨봐야 되겠지만 아직 뭐 그런 논리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그런 사고가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기본소득 제도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그 우선 정책 목표가 뭔지가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 뭐 스웨덴, 핀란드나 뭐 이런 데서 시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200가구, 300가구 또는 뭐 특정 지역에만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넘은 나라인데 지금 국민소득이 8만 불, 10만 불에 달하는 나라들도 재정 부담 때문에 감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세계 최초로 뭐 모든 국민한테 한 달에 8만 3천 원씩 준다고. 그게 무슨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있어요. 네. 기초생활보장제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또는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런 파이프가 있거든요. 이미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쭉 구축해놓은 인프라가 네. 있어요. 이거를 강력하게 두툼하게 많이 내보내주면 예. 아주 집중적으로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외면한 채로 그냥 1인당 8만 원, 1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의도가 이건 파퓰리즘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예. 차라리 걷질 말지. 예. 근데 기본소득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른 기존의 복지를 조금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나서 소득으로 좀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금 지사의 안에는 기존 복지제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주고 이걸 더 얹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처음 유럽에서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지출을 하는 것이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나눠주자라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했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존의 복지를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기본소득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처음 그 태생한 기본소득 제도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대 보험이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금 이제 자리를 매김했지만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또 막대한 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나 차상위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뭔가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같이 확충하면서 기본소득까지 하려면 너무 큰 재원이 들 것 같아서 과연 이제 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비판이지만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대로 사는 집안이나 잘 버는 집은 그 돈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만 그런 돈도 없는 사람은 그 돈이 아주 큰 돈이고 그런 돈 모으면 몇 년 뒤에 젊은 사람들의 미천입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표현의 말씀을 댓글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미천이 아니라 그게 다 빚이다. 젊은 사람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다. 또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두 분 다 맞는 지적이에요. 네. 맞는 지적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10만 원을 준다 1인당. 돈 많은 사람은요 10만 원 주머니 속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간신히 한 끼 먹는 사람은 10만 원을 주면 네.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같은 돈 10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 부채를 늘려서 부채를 빨리 안 갚고 이 부채를 가지고 청년들 용돈을 주면 이 청년들 결국 나중에 그 세대가 은퇴할 무렵에 다시 또 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후보들이 비판을 하는데 혹시 좀 지지하는 분은 지금 있습니까? 기본소득, 이재명의 기본소득 지지하는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온. 따로 뭐 언론에 이렇게 나오진 않은데요. 네. 이제 기본소득을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뭐 그런 쪽에서는 네. 아마 지지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이게 시범적으로는 좀 실시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어떤 단계적인 것은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다, 실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중간에 충분히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실험이 좀 더 잘 설계돼서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 해보는 것도. 네. 예. 뭐 유니스 의원의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근데 아까 의원들 중에서 추미애 의원은 조금 뭐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분은 뭐 일관되게 네. 토지도 중국식으로 전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께서. 네, 그러면 당대표 할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셨고, 네.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예.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튼 뭐 많은 논쟁이 예상되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다음 이슈로 뭐 지금 또 다른 관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사면 또는 가석방 논란이 언론에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무슨 가석방 대상으로 후보로 올라갔다는 언론 보도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확인되지 또 않았어요. 예. 최 의원님은 조금 저는 이제 전에 비판적으로 봤는데 여전히 그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간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뇌물을 제공한 혐의고 그 뇌물의 돈의 출처는 회사 돈이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 준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수감돼 있는데 또 이거 외에 지금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제 불공정, 불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제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금 또 입건이 돼서 이것도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상식적으로 뭐 도둑이 감옥에 있는데 다른 범죄로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과연 이런 가석방 심사를 했겠느냐 일반인인 도둑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석방 대상으로 법무부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동안 법무부가 줄기차게 이제 이 사회 지도층이나 네. 이런 뭐 특권층,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제가 법무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 그래요? 예, 2013년, 그다음에 2017년, 2019년 네. 다 일관되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크게 일으킨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법무부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형기 60%를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특혜도 아니고 절차에 따르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얘기되는 게 뭐 가석방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고 그런데요. 사면, 네. 법에 보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게 돼 있어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 입법 취지가 뭐냐면 네.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예. 국익 차원에서 예.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경영에 빨리 관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익에 좋으냐, 몇 달 더 붙잡아 놓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예. 차원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당연히 나와야죠. 몇 달 더 나와서 붙잡는다고 우리가 뭐가 뭐 일자리가 더 생깁니까? 무슨 소득이 더 올라갑니까? 더군다나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로 뭐 내려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죽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전망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벌써 미국 내 투자에서 예. 타이완 TSMC에 예, 지고 TSMC. 있고 예. 그다음에 벌써 그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그 반도체 생산 회사가 메모리 분야에 삼성 치고 들어오겠다고 이미 뭐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삼성이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말이죠. 기업인들을 이렇게 인신구속하는 거를 그 관행화돼 있어요. 기업인을 인신구속을 하면 그 기업과 그 기업의 협력업체나 임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기업 자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전 그 트랙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삼성전자 주가를 보세요. 지금 네.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은 해야죠. 그러나 구속 아닌 방법의 처벌도 있고 구속이 기업인들은 항상 형사법으로 인신구속을 해서 벌을 준다는 거는 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천불 때나 하던 얘기고 이제는 좀 선진국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야 된다. 아까 김 의원님은 가석방 지금 얘기되는 가석방보다는 오히려 사면이 훨씬 낫다. 뭐 가석방도 좋고요. 다 대통령 권한 내에 있는 일이니까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뭐 반도체 전쟁이라고도 하고 대규모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게 나라 경제에 좋겠다는 우리 김 의원님의 주장이신데 최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전면에 저는 나와서 해야만.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은 아예 경영에서 퇴출시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의 SEC 그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불법 행위 저지른 사람은 아예 이사회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명단에 올려요, 블랙리스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으면 아마 지금 영구히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 재벌 총수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예. 오히려 저는 국가의 법치를 흔들고 공정을 흔들어서 계속적으로 불법 경영과 편법 경영을 일삼게 하는 유인이 된다. 오히려 그게 걱정이다. 딱 두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월가에서 뭐 금융 재무관계 부정을 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영 차원에서 우리나라 너무 형벌 위주고 인신구속 위주고 인신구속.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 아무래도 뭐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변의 의견이 뭐 첨예하게 다른데 뭐 8.15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